여러분, 혹시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거래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화면에 찍힌 가격은 완벽했는데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토큰 개수가 확 줄어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아, 네, 맞아요. 수압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내가 받아야 할 개수는 이건데 수수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빠져나갔나 억울했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내가 운이 나빴나 보다 하거나 네트워크가 혼잡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시스템의 딜레마가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가장 크게 내세운 가치가 바로 투명성이잖아요. 누구나 장부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요. 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모든 게 공개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그 투명성이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사용자들의 지갑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투명성이 세금으로 돌아온다니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심층 탐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멀티코인 캐피탈에서 발표한 아주 도발적인 리포트죠. 불리한 선택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디파이 시장 구조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이 리포트의 주장과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특정 견해나 해결책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저희는 그저 객관적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뜯어보고 여러분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달해드리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전문가님 리포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불리한 선택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정보 비대칭을 설명하는 아주 고전적인 모델이죠. 여러분, 중고차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흔히 레몬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 차가 어제도 시동이 꺼진 이른바 똥차인지 정확히 알죠. 하지만 그 차를 사려는 여러분은 겉에 칠해진 반짝이는 페인트만 볼 뿐 속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정보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까 봐 무조건 싼 가격만 부르게 되고 진짜 상태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제값을 못 받으니 억울해서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시장에는 진짜 고장난 레몬들만 남게 되는 비극. 이게 바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면 상황이 훨씬 더 잔혹하다면서요. 네, 블록체인에서는 중고차의 엔진 상태가 아니라 1초 뒤의 가격 움직임이라는 정보가 문제가 됩니다. 온체인상에는 mempool이라는 대기실이 있거든요. 아, mempool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유하자면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거대한 대합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래 버튼을 누르면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확정되기 전까지 잠시 이 유리방에 머물게 돼요. 누구나 그 유리방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가진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주파 트레이더나 알고리즘 봇들이 등장하죠. 걔네들이 유리방 안에 모든 주문 흐름을 샅샅이 분석해서 다음 가격을 예측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반면 스마트폰 앱을 열고 거래하는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가 유리방 안에 덩그러니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링에 올라간 눈먼 복서 신세가 되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제가 지난주에 유행하는 밈코인을 좀 사보려고 수압을 눌렀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슬리피지도 넉넉하게 주셨겠죠. 맞아요. 슬리피지를 5%나 줬어요. 그런데 거래가 성사되고 보니까 코인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냥 네트워크가 혼잡해서 운이 없었나 보다 했거든요. 안타깝지만 완벽한 샌드위치 공격의 희생양이 되셨네요. 샌드위치 공격이요? 제 주문을 빵 사이에 끼워 먹었다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mempool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알고리즘 봇이 mempool을 들여다보다가 여러분의 그 큼지막한 매수 주문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5%나 비싸게 살 의향이 있구나. 이걸 들켰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파악한 봇은 여러분의 거래가 처리되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그 코인을 싹쓸이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이걸 프론트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려던 걸 앞에서 채간 거네요. 진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봇은 방금 비싸게 사겠다고 허락해둔 여러분에게 그 코인을 즉시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유유히 차익을 챙기죠. 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런 식으로 봇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문학적이라던데 내 돈을 대놓고 훔쳐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해로운 최대 추출 가능 가치, 즉 해로운 MEV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겨요. 월스트리트 같은 전통금융 시장에도 똑똑하고 자본력 넘치는 봇들은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디파이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동네복처럼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시장을 구성하는 뼈대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금융에는 브로커라는 아주 강력한 문지기가 존재하거든요. 브로커요? 로빈후드 같은 소매 증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이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내면 브로커가 이걸 분류합니다. 아, 이건 평범한 월급쟁이 개인 투자자의 무해한 주문이네 하고요. 반대로 헤지펀드에서 막 수십억 달러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이건 시장 가격을 뒤흔들 독성 흐름이다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주문의 출처를 가려내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는 어차피 시장 조작할 힘이 없으니까 호가 차이, 즉 스프레드를 아주 좁게 줘서 좋은 가격을 제시하겠네요. 반면 전문 트레이더 주문은 격리해서 아주 넓은 스프레드를 방어적으로 부과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어떤가요? 무허가성이 특징이잖아요. 브로커가 없죠. 네, 여러분의 소박한 100달러짜리 수합 주문과 초당 수천 번 거래하는 차익 거래 보세 주문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퍼블릭 풀로 쏟아져 들어오죠. 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온체인상에서는 제 주문이나 월가 해커의 주문이나 그냥 똑같이 익명의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라는 거네요. 네,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둠 속의 난투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겁먹은 마켓 메이커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마켓 메이커들, 즉 유동성 공급자들은 극한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상대하는 게 얌전한 양인지 나를 잡아먹을 상어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상호랑 거래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보겠죠. 공급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방어막을 치겠네요. 맞습니다. 아예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를 확 넓혀서 넉넉하게 마진을 챙겨버리는 겁니다. 유동성은 위축되고 가격 발견 기능도 떨어지죠. 가장 치명적인 건 아무 정보 없이 밈코인 하나 사보려던 선량한 다수들까지도 그 넓어진 스프레드 비용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다는 거네요. 네, 소수의 독성 흐름 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비싼 세금을 내는 억울한 구조인 겁니다. 디파이 생태계 천재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리포트를 보니까 이 불리한 선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6가지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해결책들이 얼핏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주 뼈아픈 트레이드 오프, 즉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은탄화는 없다는 거군요. 첫 번째 전략부터 볼까요? 거래 지연 방식이네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잠깐 시간차를 두는 겁니다. 속도 방지턱을 만들거나 주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배치 매칭 방식이죠. 아, 아까 제 코인을 가로쳤던 샌드위치 공격을 막으려는 거군요. 내 주문 앞뒤로 교묘하게 끼어들려고 해도 시스템이 잠깐 1초 동안 들어온 거 모아서 섞을게 해버리면 순서를 조작할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보안 측면에서는 확실하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시간차 공격을 무력화시키니까요. 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묘미는 버튼 딱 누르면 즉각 체결되는 그 쾌감인데 매번 몇 초씩 기다려야 한다면 엄청 답답하겠어요. 변동성이 심할 땐 그 몇 초 사이에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잖아요. 속도를 희생해서 안전을 얻는 구조입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곳에서 실험 중이긴 하지만 모든 디파이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네요. 그럼 아예 속도를 늦추지 않고 내 카드를 감춰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가요? 의도 숨기기 전략이요? 투명한 mem풀 대합실에 들어갈 때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개념이죠. 내가 무슨 코인을 얼마에 살 건지 아무도 못 보게 암호화해버리는 겁니다. 봇들이 내 카드를 못 보면 샌드위치 공격도 못하니까 이건 진짜 천재적인 발상 아닌가요? 방어력은 최고죠. 영지식 증명이나 완전 동영암호 같은 최첨단 기술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의도적으로 가려버리니까요. 그런데 기술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10달러짜리 수합을 하려는데 암호화 풀기를 기다려야 하고 연산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수수료가 더 비싸진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그냥 중앙화 거래소로 도망가 버리죠. 아무리 안전해도 10달러 거래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시스템 복잡성과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자, 세 번째 접근법은 전통 금융이 하던 걸 그대로 베껴오는 주문흐름 분리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로빈후드 방식이네요. 지갑 주소를 분석해서 이건 소매 사용자, 이건 악랄한 봇,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선량한 소매 사용자로 인증되면 수수료도 깎아주고 봇들은 쫓아내는 이상적인 윈윈 전력이죠. 디플로우나 파라덱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걸 실험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호스트님,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익명성 아닙니까? 누군가 소매 사용자라는 걸 대체 어떻게 완벽하게 증명할 건가요? 거래 내역을 보거나 지갑에 돈이 적게 들어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봇을 돌리는 거대 자본가라면 코딩 몇 줄로 소액만 들어있는 가짜 지갑 수만 개를 1분 만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소매 사용자 풀로 쏟아져 들어오는 10일 공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늑대가 한 마리라도 들어오는 순간 마켓메이커는 다시 공포에 질려 스프레드를 확 넓혀버릴 겁니다. 완벽한 분리가 불가능하네요. 그럼 네 번째, 동적 가격 책정은 어때요?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칠 때 자동화된 마켓메이커가 스스로 수수료를 10배씩 팍 올려버리는 모델이요.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호할 시스템이죠. 위험할 때 방어막을 아주 두껍게 치니까 돈 잃을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트레이더조의 리퀴디티 북 같은 모델이 그렇다던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니, 시장이 요동친다는 건 가격이 폭락해서 제가 당장 팔고 도망쳐야 할 때잖아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수수료 폭탄을 때리면 비 올 때 우산 뺏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취약해진 일반 사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역설이 존재하죠. 위기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은 최악이 됩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럼 차라리 다섯 번째, 특정 거래 거부가 속 편하겠어요. 위험하면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영구 채권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리스크 엔진이 이런 식입니다. 포지션이 쏠리거나 위험 감지 시 주문을 거부해서 시스템 붕괴를 막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것도 설마 제가 제일 필요할 때 도망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만약 호스트님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청산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볼까요? 급하게 담보를 더 채워넣으려고 거래소에 갔는데 지금 위험해서 셔터 닫았습니다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119 불렀는데 불 커서 못 간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결국 자산은 강제 청산당하겠죠. 유동성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유동성이 증발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해결책인 사회적 압력을 보면 기술자들도 어지간히 답답했나 봐요. 코드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 도덕성에 기대자는 거잖아요. 악질적인 봇이나 그걸 돕는 검증자들을 커뮤니티 대시보드에 박제하고 망신을 주자는 거죠. 평판을 이용한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너희 계속 나쁜 짓 하면 생태계에서 왕따 시킬 거야 이러는 건데 이게 통할까요? 치명적인 결함이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백만 달러 이익만 쫓는 익명의 플레이어들이 도덕적 호소나 손가락질을 신경이 났을까요? 비웃으며 돈만 챙길 겁니다. 착하게 살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이렇게 6가지 해결책을 쭉 심층 탐구해 봤는데 가슴이 참 답답해지네요. 거래를 지연시키면 속도가 죽고 의도를 숨기면 시스템이 무거워지죠. 라벨을 붙이자니 가짜 계정이 판을 치고 가격을 올리거나 셔터를 내리면 위기 때 유저가 죽어나가고요. 그게 바로 이 리포트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 버그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인센티브가 충돌하는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결국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속도인지 보안인지 고민하면서 이 전략들을 섞어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완벽한 해결책은 디자인 스페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오늘 대화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디파이에서 거래할 때마다 왜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링 위의 정보로 무장한 상어봇들과 눈가리개를 한 개인 투자자들을 다 같이 몰아넣은 결과였죠. 상어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마켓메이커들이 살기 위해 쳐놓은 방어막 비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평범한 사용자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그동안 투명성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오히려 불평등을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 뼈아프네요. 완벽한 투명성이 정보 유출을 낳고 독성 흐름을 끌어들여 생태계를 오염시켰잖아요. 네, 그 결과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소매 사용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투명성이 소수 포식자들의 무기로 전락한 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투명성이 초래한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의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 지독한 비대칭을 해결하겠다고 앞다투어 모든 주문을 암호화하고 유저를 차별하며 위험할 때마다 셔터를 닫아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비판했던 전통금융의 불투명한 장벽을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과 같겠네요. 맞습니다. 단 몇 푼의 슬리피지를 아끼기 위해 무허가성과 투명성이라는 블록체인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아닌지, 결국 효율적인 디파이라는 말 자체가 거대한 모순은 아닐지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